예. 자, 42페이지에 아래쪽 초록색 3번이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유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이틀은 적절하지는 않네요. 유형에 대한 타이틀이 따로 있는데 교재는 없어요. 없고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반사회 질서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한 내용을 몇 가지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예, 동그라미 1번은 알 수 있겠네요. 형사의 동그라미요. 아래쪽 민사라 적으시고 X요. 뒤에 성공보수 약정의 체크요. 자, 변호사들은 오랜 동안 성공보수 약정을 해왔습니다. 민사사건이든 형사사건이든.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몇 년 전에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성공보수 약정이 반사의 질서행위라고 판단을 해버렸다고요. 왜냐하면 복잡한 이야기 필요 없고 인구의 회자하는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 알잖아요. 돈으로 해결해 버린다고. 사회적 무리를 빚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성공보수 약정하지 말라고 대법원이 반사의 질서행위로 판단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민사사건은 성공보수 약정이 반사의 질서행위 아닙니다. 형사 민사를 구별해야만 해요. 형사사건만 무엇이다? 반사의 질서행위다 라는 정도 하시고 오른쪽 4번입니다. 헌법에 양성평등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민법에는 일부 일처제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첩계약, 달리 부척관계라고도 말하고 달리 불륜관계라고도 말해요. 를 맺는 것을 조건으로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반사의 질서행위 맞죠? 예, 반사의 질서행위예요. 그런데 유지, 맺을 것을 조건으로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하지만 바람 피우다 정신 차리면 집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받아준다는 전제야. 요새는 안 받아주겠지만. 그럼 불륜관계를 단절할 목적으로 해소할 목적으로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반사의 질서행위다 아니다. 아니에요. 나중에는 유진지 단절인지를 구별할 거예요. 3월부터. 오늘은 큰 줄기만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불륜관계를 단절하면 첩의 생활비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도 있고 설아의 자녀가 태어났다면 양육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 해주면 그 인간이 바람 피울 자격이 있느냐고. 그런 약정들은 반사의 질서행위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래서 첩계약, 부척관계, 불륜관계를 맺을 것을 목적으로 뭔가를 했다는 말이 오면 전부 반사의 질서행위예요. 그 부수적 약정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뻥친 녀석도 있거든. 내 처가 꼬랑꼬랑 하는데 얼마 안 있다 죽을 거라고 집에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데 죽거든 혼인신고하고 입적시켜 주겠다. 또는 조만간에 이혼할 거라고 이혼은 집에 가면 개갱하는데 그래 홀려서 첫 계약을 맺고 이런 것들은 그 부수적 약정까지도 무엇이다? 반사의 질서행위예요. 불륜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맺을 것을 목적으로 뭔가를 했다는 말이 오면 전부 다 무엇이고 반사의 질서행위고 불륜관계를 단절 즉 해소할 목적으로 뭔가를 했다는 말이 오면 반사의 질서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 걸 할 거예요. 그 다음 43페이지의 심화학습 중에 초록색 1번의 양가로 1번 이중매매요. 그 타이틀 오른쪽에는 이렇게 적으시고 51페이지요. 예, 거기는 가장 기본적인 논조만 적어놓고 있고 자세한 논리는 51페이지에 적어놨습니다. 51페이지를 보시면 심화학습에 이중매매라고 돼 있고 아이고 길다.
뒤에 다음 페이지까지 막 새카만 부분에 계속 적어놨죠. 예, 그 부분에 오늘은 골자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의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논점만 기억 좀 해보자고요. 예, 부동산의 이중 매매입니다. 자, 먼저 원칙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령 부동산을 소유하는 갑이 있고 갑을 간에 이미 매매했습니다. 갑이 매도인 을이 제1매수인입니다. 또다시 동일한 부동산을 매매했어요. 병이 제2매수인이에요. 그럼 시험에 언급은 하지 않지만 첫 번째 매매는 유효하다는 전제하의 논리예요. 이 두 번째 매매는 원칙은 유효해요. 동일한 부동산을 두 번 매매해도 두 번째 매매는 원칙 유효다, 무효다? 유효해요. 그럼 누가 소유권을 취득할 것인가? 계약이란 법률행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등기해야 돼요. 등기된 자가 소유권 취득해. 등기된 자가 소유권 취득하는데 제1매수인 명의로 등기된 것은 논점이 아니에요. 뒤늦게 매매한 자 명의로 등기된 이 케이스를 전제하여 이론을 푼다고. 첫 번째 매매한 자가 등기하고 소유권 취득하면 별 이상한 거 없잖아요. 근데 두 번째 매매한 자가 뒤늦게 매매한 자가 등기하면 유효한 매매 계약도 있고 등기까지도 했기 때문에 누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제2매수인이. 그럼 제1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뿐이에요.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뿐이지 소유권은 취득한다 못한다? 못해요. 나중에 이런 책임을 채무불이행 책임 이런 거 할 거예요. 일단 이중매매는 원칙 유효하다. 거기까지가 1, 2월달. 그럼 예외를 해보자고요. 첫 번째 매매는 당연히 유효하다는 전제하의 논리예요. 이 두 번째 매매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엇으로? 반사의 실수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무효가 되는가?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해야만 해요.
자, 배임행위는 주로 형법에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쉽게 풀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동일한 부동산을 갑이 을하고 먼저 매매했잖아요. 됐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매매하고 등기를 제2 매수인한테 해줘 버렸다고. 그럼 저급하게 표현하면 매도인이 제1 매수인 뒤통수를 친 거라고. 배임행위가 와닿지 않는 분은 배신행위라 보시면 돼. 약속을 어겼다고. 그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이중매매가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엇이 된다고? 무효가 돼. 그럼 도대체 적극 가담이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미 갑과 을이 매매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만 갖고 적극 가담이라 보지 않아요. 알면서 악이요. 적극 권유까지 해야 돼. 권유, 달리, 요청 같은 의미입니다. 제2 매수인 병이 매도인 갑이 제1 매수인 을하고 이미 매매했다는 것을 알면서 나에게 파십시오 하고 적극 권유, 요청까지 해야만 무엇이다? 적극 가담이에요. 그럼 이것까지 해야 적극 가담이 되지 알고만 있는 것은 적극 가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고. 적극 가담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알고만 있는 것을 무엇이라 표현해? 단순악이라고. 단순악이라 말이 알고만 있었지 적극 권유, 적극 요청은 했다 안 했다? 안 했다고. 단순악의는 이중매매는 무엇이라고? 유효해요. 이미 갑을이 매매했다는 걸 알면서 또다시 매매한 것은 무엇이고? 단순악의. 알면서 적극 요청까지 한 것이 무엇이다? 적극 가담이요. 단순악의는 이중매매는 무엇이지만 유효하지만 적극 가담은 이중매매는 무엇이다? 무효인데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이렇게 적어 장난치기도 해요. 강행법규를 위반하였다? 아니하였다? 안 하였다니까요. 103조가 아닌 개별 규정이 있다면 103조 자체는 적용 자체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요. 103조가 아닌 개별 규정에 부동산의 이중매매, 적극가담, 무효란 규정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대부분 판례가 대부분이 판단한 거예요. 됐습니까?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아닙니다.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그리고 간혹 이렇게 오기도 하거든.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하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반사의 질서행위란 표현이 포괄적이고 그 속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인륜에 반하는 행위,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동기의 불법. 동기의 불법도 반사의 질서행위가 될 수도 있죠. 조금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런 것들이 반사의 질서행위의 유형이에요. 그 유형을 갖고 시험에 묻지는 않아요. 그래서 인륜에 반하는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가족 질서를 허트린다고 첩기하기 이런 게요. 아시겠습니까? 예. 가정의 파탄을 불러온다고.
그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인륜에 반해요.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이런 게 도박계약 이런 거 말하잖아요.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 시험에 몇 차례 지문에 등장했습니다.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정이에요. 이혼 이꼴 불행 아닙니다. 제가 이혼을 권장하는 건 아니고요. 대법원 판례가 말해요. 이혼을 하면 불행할 개연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언제나는 아니지. 가장 대표적인 예로 주변에 이혼하시는 분 보니까 술만 취하면 패더라고 보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안 살라 하더라고요. 요새는 보니까. 옛날에는 모르겠지만 요새는 맞고 사는 남자도 있어요. 걔도 안 살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설렘 소리입니다. 거야 뭐 정신적인 결함이 있는지 모르겠고 또 이상한 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동남아 여행 갔다가 이상한 병 걸려왔다고요. 아주 지저분한 병에. 그런 인간이라 산다 안 산다. 살았다 감염돼 버리지. 근데 수혈하다가 감염된 분은 살더라고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예. 에이즈 이런 데 걸려온다고 이상하게 더럽게. 그건 오히려 살다 보면 어쩌려고 그러지. 설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대법원이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로 보고 무엇으로 본다고? 반사의 질서행위로 무효로 본다고요. 그 인간이 그에 이혼을 했는지 계속 몇 회 물어봤다니까요. 설렘 소리입니다. 시험에 정답은 잘 안 되면 정답이 한 번 된 적은 있었어요. 그런 유형들이 있다고. 지금 하는 유형들을 직접 시험에 묻지는 않기 때문에 교재는 빼버렸다고. 참고로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든지 인륜에 반하는 행위라든지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라든지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라든지 동기의 불법이라든지 조금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런 것들이 반사의 질서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그 중에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의 질서행위로 무효가 된 것을 두 가지로 변화를 시켜요. 간혹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가 된다는 말은 옳은 지문이에요.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다는 말은 틀린 지문이라고. 반사의 질서행위가 포괄적인 용어고 그 속에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가 있다고. 왜? 법이 추구하는 바가 정의잖아. 정의요. 법이 추구하는 바가 정의이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의 정의의 여신을 법에서는 법의 여신이라 말해버린다고. 한 손에 저울을 한 손에 칼을 들고 있다가 흉하다고 한 손에 법전을 들어버렸다. 저울은 그대로 들고 있고. 쓸데없는 소리고. 정의의 여신 한 손에 칼을 들고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고. 그럼 먼저 매매한 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는 것이 정의관념에 합치해요. 근데 매도인은 제1매수인을 뒤통수를 치고 배임행위, 배신행위요. 제2매수인은 얼씨구나하고 적극가담해버렸다고. 그럼 매도인과 제2매수인은 비난받아도 싸지만 제1매수인은 비난받을 짓을 했다 안 했다? 안 했기 때문에 정의관념에 합치하기 위해서는 제1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는데 소유권 취득할 방법이 없어요. 법 이론상. 그래서 대법원이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정의관념에 합치시키기 위해서 법 이론을 넘어가 버린 판결을 내려버렸다고. 그걸 나중에 3월 달에 할 거예요. 오늘은 적극 가담하면 이중매매가 반사의 질서행위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해도 제2매수인은 소유권은 취득한다 못한다? 못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데 반사의 질서행위로 무효가 된 것은 이행한 것이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도인이 제2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 등기 청구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고. 법 이론상은.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서 판례가 등장했어요. 그 판례들을 3월 달에 설명할 거예요. 오늘은 타이틀만. 자, 계약 자유의 원칙이기 때문에 동일한 부동산을 두 번 매매해도 이중매매는 원칙은 무엇이다? 유효해요.
제2 매수인이 이미 가버리 매매했다는 걸 알고 매매해도 이 단순하기는 이중매매는 무엇이다? 유효해. 그런데 이중매매가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2 매수인이 매도인이 이미 제1매수인과 매매한 것을 알면서 그리고 요청, 권유까지 한 것이 무엇이다? 적극가담이요. 알기만 알고 권유 요청하지 않는 것은 적극가담과 비교하기 위해서 무엇이라 말해? 단순악이요. 되겠죠? 예, 적극가담한 경우는 이중매매가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 예, 거기까지가 1, 2월 달에 할 내용이고, 그럼 오늘 계속 타이틀만 떠들던 불공정한 법률행위 한번 해보자고. 나중에 교재에 있는 판례들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판례를 공부하는 방법은 판결 요지 모두 기억 안 해요. 설명은 제가 하고 포인트를 딱 잡아두면 여기에서 온 점은 반사의 질서행위인지 아닌지 그걸 여러분이 판단할 능력만 가지면 돼. 객관식이기 때문에 판결 요지 이런 거 암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지금부터 46페이지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네. 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달리 폭리를 취하고자 하는 행위, 폭리행위라고 말해요. 를 무효로 하겠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때 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103조 반사의 질서행위를 예를 들고 있는 규정이에요. 예를 들고 있다는 말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의 질서행위의 한 유형입니다. 그럼 왜 반사의 질서행위의 한 유형인데 104조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가 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반사의 질서행위 중 실생활에 너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별도로 104조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103조와 104조의 차이점은 103조는 아주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이라고. 구체적이란 이야기는 104조에 어떤 요건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았다는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이 성립 요건을 그래서 시험에 물어본다고. 다시 왜 이걸 강조하는지 이해를 해보자 이 말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의 질서행위를 예를 들고 있는 규정인데 103조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지만 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구체적이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성립 요건을 시험에 물어본다는 이야기예요. 자, 성립 요건의 가장 기본을 해보자고요.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관적 요건은 다시 둘로 나누어져요. 피해자란 말과 본인이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피해자, 본인의 주관적 요건이 있고 가해자, 달리 폭리자, 달리 폭리를 취했기 때문에 이익을 취득한 자, 수익자 이런 말들이 같은 말이에요. 그럼 먼저 객관적 요건입니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만 해요. 주고받는 행위 사이에 불균형이 있어야만 하는데 그 불균형이 현저해야 된다고. 그럼 몇 대 몇이어야만 현저한지 절대적 기준은 없어요. 가령 예를 든다면 나이 드신 할머니가 10억짜리 토지를 5억에 팔고 있다고. 그럼 절반 가격 주고받는 행위가 2대 1이잖아요.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없다. 이런 있다 볼 수 있지만 절대적 기준은 없어요. 몇 대 몇이어야 하는가 하는 절대적 기준은 없다고. 그리고 반사의 질서행위를 예를 들고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법률행위 성립 당시, 법률행위가 계약이라면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럼 10억짜리 토지를 10억에 매매했다고. 됐습니까? 중도금 지급하고 나니까 땅값이 10배로 뛰어버렸다고. 매매계약 체결할 때에는 1대 1이었지 10대 1이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아니다. 아니에요. 매수인 땡 잡은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 즉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원칙적으로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래서 몇 대 몇인지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요. 어찌됐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는 객관적 시장 가치로 판단하는 거예요. 주관적 가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돌아가셨고 유품이라고 반지 하나 있어 한 돈짜리. 너무너무 소중해서 저는 그 반지를 10억의 가치가 있다 판단합니다. 금반지 한 돈 얼마인지 모릅니다. 한 20만 원 한다 보고 나중에 찌질해서 끼니도 못 잃을 정도로 지금 찌질해져 버렸어. 배가 고파서 그럼 밥을 먹기 위해서 금반지를 20만 원에 팔았습니다. 주관적 가치는 10억짜리를 20만 원에 팔았지만 객관적 가치는 20만 원짜리 20만 원 팔았잖아요. 불균형이 있다 없다? 없다고. 객관적 시장 가치로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지 주관적 가치로 판단하지 않아요. 안 적는 이유는 그런 거 시험에 안 물어봐요. 그냥 처음 하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적는 걸 시험에 물어본다고요. 정여와 같은 무상행위는 정여하는 자가 수정자에게 재산을 공짜로 줄 뿐이지 받는 게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정여와 같은 무상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논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요. 일단 1, 2월은 여기까지. 자, 피해자의 주관적 요건이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되지만 피해자의 주관적 요건은 셋 중에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되지 셋을 모두 갖출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중에 궁박하고 무경험은 그 의미를 시험에 물어봅니다. 경솔은 시험에 의미는 묻지는 않아요. 단어만 물어보지. 경솔이란 말은 제가 어릴 때 자주 듣던 말입니다. 사려 깊지 못하고 함부로 뭔가 행동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도 제가 질러놓고 생각하니까 제 선친이 항상 그래서 그 자식 경솔하네, 경솔해. 그 말입니다.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사려 깊지 못하고 함부로 일을 처리하는 게 무엇이라? 경솔이에요. 궁박은 겁박한 공공을 의미해요. 공공해야 되는데 공공이 무엇 해야 된다고? 겁박해야 돼. 근데 겁박의 의미는 시험에 묻지 않아요. 겁박이란 단어를 한번 기억하자고. 과장되게 어제까지 제가 재산이 1조가 있었습니다. 이 주제에 그렇다 치고. 그런데 며칠 사이에 재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500억 남았어. 공공할까요, 안 할까요? 공공합니다. 아주 겁박해요. 제가 뛰어내릴지도 몰라. 걔네들은 그 정도 재산이 있어야 살아요. 1조가 있는 사람은 그 정도 재산이 있어 살지 몇백억 갖고 못 살아.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불안해서. 너무 과장되게 말했네. 그럼 제가 몇 년째 서울역 지하도에서 신문지 깔고 있습니다. 공공한데 겁박하다 안 하다? 안 해요. 생활이다, 생활. 공공이 무엇 해야 된다고? 겁박해야 돼, 겁박이요. 지금 겁박이란 단어 때문에 설명한 것인데 단어만 필요하지 무엇이 겁박한지 안 한지를 시험에 안 물어봐요. 그럼 공공이란 이야기는 경제적 냄새가 풀풀 나잖아요. 그때 궁박은 겁박한 공공을 의미하는데 경제적 원인에 국한되지 않고 정신적, 심리적 원인도 포함이 됩니다. 되겠습니까? 공공은 경제적 냄새가 풀풀 나지만 경제적 원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원인도 포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든다면 연세가 많은 할머니가 10억짜리 토지를 오늘 2억에 팔아치우고 있어요. 왜? 정신적, 심리적으로 지금 궁박하거든. 왜? 아들내미 전화 왔거든, 지금. 막내 아들이 중소기업 하다가 2억 때문에 부도난데, 지금. 며칠 내로 안 막으면 큰일 난대. 자산 가치는 수십억 되는데. 그럼 그 어머니는 앞뒤 안 보이지. 10억짜리고 뭐고 그냥 무조건 2억만 만들려고 덤빈다고. 그것도 무엇이라? 궁박이다, 궁박. 정신적, 심리적으로 궁박한 것도. 되겠죠? 예. 경솔은 시험에 묻지 않고 무경험은
특정 영역의 무경험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일상 거래 영역의 무경험을 말한다고. 사람은 전지전능할 수 없기 때문에 딱 정해진 영역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알았습니까? 네. 가령 예를 든다면 제가 민법을 강의하고 있지만 부동산을 단 한 번도 직접 거래한 적이 없어요. 그럼 부동산을 거래하는 데는 제가 경험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누구라도 딱 정해진 영역에는 경험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영역의 무경험이라면 전부 다 걸려들 수가 있다고. 일상 거래 영역의 무경험을 말해요. 그래서 과장되게 말하면 일상 거래 영역에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냥 학원에도 혼자서 잘 못 오신다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와야 되는지를 몰라. 학원에 다 오신 거 보니까 일상 거래 영역에 경험이 있어요, 그냥. 됐습니까? 예, 그런 거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기네스감이에요. 연세도 많은 할머니가 일자 무식이에요. 그럼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추었다고? 아니죠. 18에 시집와서 대문 밖을 안 나가봤어요. 올해 90 됐습니다. 배움도 없어. 옛날에 여자들은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분이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다고? 아니지. 배움이 없고 연세가 많아도 태생적으로 사려 깊은 분들 많아요. 알아듣습니까? 그런 분이라도 지금 시골역에 다라이 깔고 있잖아요. 직접 캐왔다고. 산나물이요. 중사 팔고 앉아있어요. 여러분들 찜쪄 먹고 앉아있어요. 아무리 연세가 많고 배움이 없다 해도 그렇게 시장에서 막 부대끼는 분들은 일상 거래 영역에 대해서는 경험이 날고 뜁니다. 그냥 쓸데없는 소리고. 이 세 가지를 지금 말하는 게 또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머니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피해자의 주관적 요건은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되지 셋을 모두 갖출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 거 시험에 물어본다고요. 그 다음 가해자의 주관적 요건이요. 피해자가 궁박, 경솔, 무경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용하려는 악의가 있어야 된다고. 알고만 있는 것을 이렇게도 표현한다고. 피해자가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이유만으로,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알고 이용하려는 악의까지 있어야 됩니다. 이용하려는 의사. 이 말을 달리 이렇게도 말해요. 피해자가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까지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줄여서 무엇이라 말해? 폭리행위에 악의가 있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시중에 가다 보면 도심이 설렁화되면 들어오는 것이 사장님이 미쳐서요가 들어옵니다. 어릴 때 살던 저기 광복동 쪽에 가보니까 설렁화되어 있는지 이상한 가게에 들어왔대 보니까. 세일 이런 거 막 한다고 도심지가 설렁화되면요. 아닙니까? 예. 거기 보면 이런 프랭카드 간혹 있어. 옛날에는 사장님이 미쳤어요. 그런 건 요새 상술이고, 그 다음에 부도 위기, 뭐 창고 대방출, 90% 대박인세일 이런 거 발라놨어요. 상술로 그렇게 발라난 거 말고 진짜란 전제하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를 만 원에 팔고 있어, 진짜로. 그럼 그렇게 파는 것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잖아요.
10만 원짜리 만 원에 파니까. 그럼 피해자가 이 셋 중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팔 거 아니냐고. 예, 그런 것들을 거의 99%의 그 상술이에요. 만약 제가 지금 진짜란 전제하에 설명하고 있어. 됐죠? 예, 10분의 1로 팔고 있다고. 부도 위기에 몰려서. 그럼 주로 궁박한 상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니냐고. 됐죠? 근데 우리가 10만 원짜리를 만 원에 사왔다고. 그 매매 계약이 폭리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아니다. 아니라니까요. 알고는 있었지만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이용하려는 의사는 옆구리 콕콕 찔러야 돼. 가령 예를 든다면 제가 좀 친한 사람이 중소기업에 물건을 제조하는 회사하고 있다고요. 주로 100만 원짜리 물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부도위기에 몰렸대요. 제가 밤에 옆구리 콕콕 찔렀어. 와, 회사의 자산이 그래도 수십억 되는데 불과 몇 억 때문에 부도면 물건이나 팔아야지. 그것도 싸게 100만 원짜리 10만 원에 팔아야지 하고 옆구리 콕콕 찔러놓고 물건이 나올 때 제가 싹 썰어가 버립니다. 딴 데 가서 50만 원 60만 원에 팔아먹고 있어. 그런 건 무엇이 있다고?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다고. 예를 든다면 계속 할머니를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지금 연세 많은 분들은 배움이 좀 적거든. 여기는 그런 분이 없지만 80, 90 된 분들은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시골에서 농사만 짓다가 땅값이 뛰는 줄도 모르고 수십억짜리 땅을 들고 있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할아버지는 빨리 돌아가시고 혼자 살고 있다고. 그 옛날 어머니들은 자식하면 그냥 앞뒤 안 보이는 분들이라 요새는 안 그렇지만 요새는 네 인생 네가 알아 하라지만 그 말 아니냐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지금 부도 위기다 이런 이야기하면 앞뒤 안 보인다고. 땅 가치도 몰라 그냥. 얼마 필요하다면 그 돈만 주면 땅 넘겨버린다고.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옆구리 콕콕 찌르면 되잖아 제가요. 아이고 할머니 당신 아들이 자산이 수십억이나 되는 회사인데 불과 몇 억에 부도면 땅 그거 끌어안고 있으면 뭐 할 건데. 그냥 빨리 팔지. 얼마 필요한데 내가 줄게. 옆구리 콕콕 찔러서 사버려서 10억짜리를 2억에. 예를 들면 이런 건 무엇이라고? 폭행의 악의가 있다고. 근데 할머니가 스스로 찾아와서 제발 얼마에 내 땅 좀 사라고 사기 싫은데 관심도 없어 별로. 마지못해 자식이 죽는 데에서 할 수 없이 샀다고. 알고 봤더만 땅이 10억짜리라. 이런 것들은 폭리행위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당하잖아요. 할머니 아들이 고급 가려면 고급 정보 있다고요. 갑자기 10억짜리 2억에 팔러 왔는데 사고 나니까 1억짜리 돼버렸어. 혐오 시설이 들어와서 쓸데없는 소리고. 항상 할머니라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요건을 한번 눈여겨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달리 폭리행위라고도 말해요. 이는 103조의 예시규정이라는 이야기는 반사의 질서행위의 한 유형인데 너무너무 자주 발생하는 반사의 질서행위이기 때문에 104조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그럼 103조와 104조의 차이점은 103조는 추상적이라 규정 자체가. 근데 104조는 구체적이라고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는지를 104조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내용을 시험에 물어본다고.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돼. 그런데 피해자의 주관적 요건은 궁박, 경솔, 무경험은 셋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되지 셋을 모두 갖출 필요는 없어요. 그때 객관적 요건이란 겁부와 반대급부, 주고받는 행위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만 해요.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는 법률행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반사의 질서행위를 예를 들고 있기 때문에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기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요.
달리 법률행위가 계약이라면 계약 체결 당시 됐죠. 그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해와 같은 무상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을 논할 수 없기 때문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주관적 요건은 셋 중에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즉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한 상태에 있어야 돼. 밋이 아니라 또는입니다. 그때 궁박은 급박한 공공을 의미하는데 경제적 원인에 국한되지 않고 정신적 심리적 원인도 포함한다는 게 판례예요. 그리고 무경험은 딱 정해진 영역은 누구라도 경험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딱 정해진 영역이 아니라 일상 거래 영역의 경험이 없어야 한다고. 되겠죠? 예. 그리고 이와 같이 객관적 요건과 피해자의 주관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해도 가해자, 즉 폭리자가 피해자가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한 상태에 있다는 걸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까지 있어야 해. 즉 폭리행위의 악의까지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 단지 피해자가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식했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요. 그래서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반사의 질서행위의 예를 들고 있는 무효이기 때문에 이 무효 또한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하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럼 이행하기 전에 이행할 필요는 없지만 이행한 것이 민법 746조의 불법 원인급여에는 해당하지만 불법이 누구에게만 있다고 해석한다고? 가해자에게. 그럼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연세 많은 할머니가 10억짜리 토지를 2억에 팔았어. 10대 2.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이런 현저한 불균형이 있잖아요. 그리고 할머니, 피해자 본인이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한 상태에 있고 매수인, 가해자가 옆구리 콕콕 찔렀어. 됐습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했다면 불법이 가해자에게만 있기 때문에 매수인, 가해자는 매매대금 2억을 돌려달라 청구한다 못한다? 못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한다고. 피해자 할머니는 땅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 땡 잡았어요. 공돈 2억 생긴 거예요. 할머니를 우습게 알면 안 돼. 할머니가 이거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옆구리 괜히 찔렀다가 2억 뺏길 수도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반사의 질서행위를 예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행한 것이 불법 원인 급여에는 해당하지만 불법이 누구에게만 있다고? 가해자예요. 가해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하지만 피해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합니다. 그게 앞 시간에 여기에 적었던 내용이에요. 되겠습니까?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55페이지 법률행위 해석 있죠? 예, 거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법률행위 해석까지 하려 했는데 예? 예, 이 104조는 당연히 그 강행 규정이죠. 예, 절대적 무효입니다. 예. 근데 이 104조를 갖고 강행 규정인지를 시험에 묻지는 않아요. 예. 예. 뭐 다른 질문 하실 분은 없습니까? 예. 새해 첫날부터 첫 강의네요. 긴 시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